예. 이번 시간에 그 비례성 원칙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례 또는 사례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이 사례에서 어떻게 우리가 비례성 원칙을 기술할 것인지, 또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또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것인지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갑 외 두 명은 비전문 취업 E9 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네팔 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한 채 1년 이상 근무하고 기간 만료로 출국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출국 만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하고 기간 만료로 출국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출국 만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2014년 1월 28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 만기 보험금을 수령하고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국 만기 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로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그 말은 뭡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원래 옛날에는 출국하면 바로 출국 만기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국한 이후에 나중에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돼요. 이렇게 내용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 외 두 명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겠죠. 출국 만기 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물어본 거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뭡니까? 어떤 법률 조항입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이죠. 이러한 법률 조항이 이 법률 조항이 갑 외 두 명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비례성 원칙으로 판단하시오 이랬습니다. 막막하죠. 그러면 먼저 이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이 밑에 바로 제가 이제 참조 조문들을 쫙 달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여기 보니까 몇 조입니까? 13조 지금 13조 몇 항을 묻고 있습니까? 13조 3항 13조 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13조 3항 출국 만기보험 등의 가입 대상 사용자 가입 방법, 내용, 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 시기는 출국 만기 보험금의 지급 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출국 즉시가 아니라 피보험자 등이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변경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지금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이 고용허가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근로자로서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 18조의 2에 보면 다음 각호의 외국인 근로자는 18조 위의 조항 3년은
범위보다 더 적게 1회 하나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3년하고 1회 안에서 2년 미만까지 또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런 사람들은 여기 각 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2, 5. 만약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3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제1항 전달 위반해서 출국 만기 보험금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이런 거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이것과 관련된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안지 했을 때 지금 그 문제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문제에서는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읽어보고 어떤 특정한 기본권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입니까? 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차 1 근로의 권리의 제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항상 어떤 특정한 기본권을 적으시고 그거에 제한 이렇게 됩니다. 제한이 돼야지 비례성 원칙의 판단에서 결국에는 침해가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제한입니다. 근로의 권리의 제한. 근로의 권리의 제한 제목이 있으니까 양쪽 가로 1 근로의 권리의 보호 영역. 헌법재판소 판례 총정리 앞부분에 1번서부터 쫙 보호 영역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호 영역을 다 암기하시고 그 중에 근로의 권리의 보호 영역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뭐냐면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또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요거를 외워야 됩니다. 요거를 외워서 지금 양쪽 가로 1에 근로의 권리의 보호 영역에 써 넣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 두 번째 양쪽 가로 2에 당해 법률 조항 뭡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이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례를 잘 봐야 돼요. 사례를 잘 보시고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이 법률 조항 13조 3항이 뭐라고 있는 겁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만기 보험금 지급 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 출국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출국 후에 14일 정도 늦게 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뭡니까? 이게 어떤 것과 같으냐면 이 출국 만기 보험금이라는 거는 퇴직금하고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금. 회사를 떠나잖아요. 그럼 회사를 떠나면 그 회사가 퇴직금 주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출국 만기 보험금이라고 그래요. 출국 만기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출국할 때 바로 주지 않고 14일이라는 것으로 연장했다는 거죠.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거 출국 만기 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은 뭐에 관한 거냐? 아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근로의 권리의 보호 영역 중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또 어떤 거예요? 근로 조건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로 조건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로 조건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것은 근로의 권리, 특별히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예, 따라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또는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2번 아랍의 숫자 2번 점 이렇게 적으시고 양쪽 가로 1번입니다. 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어떻습니까? 목적은 뭐를 쓰는 겁니까? 먼저 그 입법 목적을 써야 되죠. 입법 목적. 아니 왜 지금 뭡니까? 그 출국 만기 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바로 주지 않고 출국할 때 바로 주지 않고 14일로 늘렸냐, 연장했냐, 뒤로 미뤘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안 나갈까봐 안 나가. 받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외국 근로자가 출국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중요한 이 법률 입법 목적 어디 찾아보겠습니까? 예, 법률 1조를 찾아봐야 되는데 1조에도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조문들을 분석해서 아마 이 입법 목적은 왜 이거 출국 만기 보험금을 왜 뒤로 미뤘을까? 법률이 왜 개정됐을까? 그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또 임금 체불이나 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 위험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라는 신분의 취약성으로 강제 근로의 위험성이 있고 또 각종 안전사 이 불법 체류자가 도망다니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때문에 어떤 각종 안전사고 사회적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빨리 본국으로 자기네 외국인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 방지라는 이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13조 3항의 취지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 방지라는 이 법률의 목적이 있다는 입법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조 3항에서 이러한 입법 목적을 쓰시고 여기까지는 법률의 입법 목적이니까 여기 헌법 문제죠. 법률의 이 입법 목적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를 방지하려는 이러한 입법 목적이 헌법에 뭐와 부합되어야 됩니까?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뭡니까? 국가안전문제 질서주의 공공복리가 있죠?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거는 단기 체류를 방지함으로써 그 불법 체류를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를 방지함으로써 질서 유지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질서 유지, 기본권 제한 사유 중 질서 유지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까지 쓰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두 번째요. 수단의 적합성이에요. 수단의 적합성은요. 어떤 수단을 쓰고 있습니까? 이거요. 출국 만기 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하는 수단, 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좀 너무 짧죠? 너무 짧아요. 한 줄 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 만약 출국 만기 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이렇게 뒤로 미루지 않아 출국한 이후로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인가,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를 쓰면 됩니다. 그건 뭡니까?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바로 줘버리면 그냥 국내에 머물러 있다 불법 체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내의 사회 문제가 또 범죄가 심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뭡니까? 입법자는 이러한 출국 만기 보험금의 지급 시기를 출국과 연계시켜서 뒤로 미루었다는 겁니다. 뒤로 연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국 만기 보험금의 지급 시기로 인해서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지급 시기를 출국과 연계해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었다. 이런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출국 만기 보험금의 지급을
출국과 연계시키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여기다 더 적으시면 부작용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적 거래 3. 침해 최소성을 보겠습니다. 침해 최소성은 사실 적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많이 적으라고. 침해 최소성은 가장 많이 시간과 양을 할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아까 조문을 얼핏 봤는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보통 몇 년이라고? 보통 3년. 외국인 고용법 제18조 아까 있었죠? 3년. 보통 3년. 근데 그 이후에 만약 어떤 요건을 갖추면 보통 2년 미만 더 연장해서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은 뭐 진짜 뭐 한 5년까지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도 적고 또 구직 활동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에 따라서 적립된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일시임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 전 사업자에게 퇴직금과 출국 만기 보험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출국 만기 보험금을 나중에 출국 후에 제공하더라도 현재 국내에서 외국 근로자 활동하는 동안은 뭡니까? 생계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출국 만기 보험금을 늦게 주면 외국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아니 그것이 아니고 많은 법제도가 어떻습니까? 외국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본권 덜 제한적이다. 라는 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익의 균형성이죠. 예. 법익의 균형성 어떻습니까?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 방지라는 이 법률 조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행하는 법 13조 3항을 통해서 출국 만기 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정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 방지라는 이러한 공익과 사익은 뭡니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만기 보험금 지급 시기를 늦춤으로써 받는 이런 이 외국인 근로자의 불이익, 이 사익을 비교 형량해 보면 어디가 더 크다? 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례에서 보니까 근로의 권리의 제한이라는 목차로 근로의 권리의 보호영역을 먼저 적으셔야 되고 특정 기본권의 보호영역, 당해 법률 조항의 근로의 권리의 제한 여부, 그다음 아래 보시죠. 이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예, 그 두 번째 사례를 같이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갑 5회 2인들은 청구의 모모전자 주식회사는 2014년 2월 23일 아산시장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산업입지법이라고 약칭합니다. 산업입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모머리 일원 토지 326만 1281 제곱평방미터에 대하여 산업단지 지정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아산시장은 2014년 4월 19일 요청서에 대한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위 요청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충청남도지사는 2014년 7월 31일 모모전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아산시 탕정면 모머리
모머리 일원 토지 210 13,759평방미터를 탕정 제2 일반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한 후 2014년 8월 5일 산업입법 제7조 3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고시 제2014-159호로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갑의 이인들은 위 산업단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인 바 위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갑의 이인들 소유의 토지가 위 고시에 따라 수용 대상 토지로 지정되었다. 이렇겠습니다. 모모전자는 갑의 이인들과 위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게 제기를 신청하였고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년 5월 20일 위 토지 및 그 지상물에 대하여 수용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갑의 이인들은 2015년 7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 2015 구합 2239입니다. 위 소송 계속 중 산업입지법 제11조 제1항 등이 헌법 제23조 3하, 헌법 제37조 2항 등에 위반되고 산업입지법 제2조 제6호 자목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 심판 재정 신청을 대전지방법원 2016아 163을 하였으나 2016년 3월 19일 기각되자 같은 해 4월 9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 사건 수용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지 여부를 판단하죠. 여기 사실은 명확성 원칙 여부도 문제로 낼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이 사건 수용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겠죠. 여기다 또 참조조문도 또 한번 보시죠. 산업입지법 산업단지란 뭐다 이렇게 나와 있고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뭐 이렇게 나누고 있네요. 농공단지까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산업입지법 제7조에 보니까 일반 지방산업단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있고 11조 한번 다시 보죠. 민간기업 등의 지금 민간기업이거든요. 모모전자주식회사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민간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한 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11조 산업입지법 제11조 1항에 보면 민간기관이 뭘 할 수 있어요? 민간기관이 이 토지 수용을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할 수 있게 돼 있고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다음에 각고의 자중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의 지정에 의해서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뭐 이렇게 쫙 있는데 뭐 여기 3호도 봐도 이게 뭐 당해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 개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거는 민간 기업도 되고 여기도 보아도 부동산 신탁회사도 되고 그죠? 조합도 되고 그러니까 민간이 다 될 수 있다. 토지 수용 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씁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광호권, 어업권, 물에 사용하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토지도 수용할 수 있죠. 사업시행자가 민간이라도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사건을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게 토지 수용권을 줬다는 거예요.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게 토지 수용권을 줬는데 그것은 그 토지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에게 산업입지법 11조 1항에 보니까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을 해서 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는 어떤 재산권이죠. 재산권에 제한을 당해요. 수용을 하면 강제 수용이니까 재산권에 재결을 해서 지방토지 수용에 재결하면 강제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재산권의 제한 이렇게 해서 재산권의 보호 영역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재산권의 보호 영역 어디서? 제 책에 헌법재판소 판례 총정리에 거기 보면 앞에서부터 쭉 재산권의 정리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재산권은 몇 조 있냐면 헌법 제23조 1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제23조 1항에서 규정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이렇게 적고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거 외워야겠네요. 우리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반대해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이죠.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 활동의 사실적 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썼죠. 재산권의 보호 영역 썼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법률정의 재산권 제한 여부. 지금 재산권의 제한 여부 이거 뭘 써야 됩니까? 이 법률정이 뭐예요? 이 산업입지법 제11조 1항에 민간기업이 수용주체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산업입지법 어떻습니까? 예. 산업입지법에 이 산업입지법 제11조 1항에서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돼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까 누굽니까? 청구의 갑과 이인들의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근데 뭘 제한합니까? 재산권을 제한해. 재산권에 어디? 재산권에 이거는 뭡니까? 아까 두 가지 말했어요.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 사적 유용성을 임대차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처분권을 재산권의 보호 영역 중 처분권, 토지 처분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목적의 정당성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이런 지금 토지 수용 절차예요. 사업 시행자가 지금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해서 산업단지를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수용에 있어서의 공공필요성과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개발하려는 공익사업을 하려는 이러한 공공복리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개발하려는 거예요. 개발. 산업단지의 개발을 하려고 이 민간 기업에게 어떻습니까? 수용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 입법 목적이라는 거죠. 이 입법 목적. 공공 필요성도 있고 공공 복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산업입지법 제11조 산업입지법의 입법 목적은 어디에 맞습니까? 공공복리에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공공복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단의 적합성으로 가시겠습니다. 수단의 적합성은 뭡니까? 수단의 적합성은 어떤 수단을 지금 산업입지법에서 쓰고 있어요? 산업입지법은 수용조항을 통해서 산업입지법의 수용조항을 통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일지라도 사업시행자가 처음에 이제 협의를 합니다. 토지 수용을 할 때 그 사업시행자가 가서 이제 그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요. 이 정도로 저희가 보상해 줄 테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협의해서 그 토지를 획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해서 재결을 받아서 강제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수용 조항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수용 재결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수용 조항은 이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침해조성을 많이 쓰라고 그랬죠. 침해조성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 법조문, 뭐 여러 가지 지문, 사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를 쓰셔야 되는데 이 산업입지법은요, 이 토지 수용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 나왔습니까? 공익사업법이라는 데 또 따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입지법의 수용과 관련된 아주 다른 일반적인 규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공익사업법의 토지 수용에 관해서 수용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먼저 토지 소유자와 어떻게 합니까? 사업시행자가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만약 그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가 한 뭐 10년 이상 뭐 계속 산업단지로 안 하고 제외되어 있다. 또 산업단지로서 효용이 상실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원래 토지 소유자가 다시 돈을 주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도록 이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에서 수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원래 피수용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니까 돈을 지급하고 합니다. 그리고 수용자 조항은 어떤 뭐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용조항에 보니까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한정적으로 수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산업단지는 어떻습니까? 뭐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 관련 시설, 뭐 자원비축 시설 등과 같은 뭐 이렇게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산업입지법상 민간 기업인 사업시행자가 부여된 토지 수용권에 보면은 공공필요의 범위 내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조항을 통해서 침해가 어떻습니까? 한정적이다. 침해가 적다라고 설시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익의 균형성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수침법이죠. 목수침법.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세 개가 만약 5줄 쓴다면 침해처성은 한 15줄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많이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법익의 균형성으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익의 균형성은 공익과 사익을 추출해내라 그랬죠. 공익은 뭡니까? 입법 목적 쪽에 있는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단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이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수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용 조항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의 지방 분산 촉진,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얻게 되는 이런 공익. 그 다음에 그 반해서 이 토지 수용 조항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토지 수용 조항을 통해서 피수용권자의 재산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불이익, 이 사익을 비교 형량해 보면 어디가 더 크다? 이런 수용 조항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산업의 지방 분산 촉진,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이런 공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뭡니까? 이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 형량을 해보니까 공익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어떻게 판단합니까? 먼저 특정한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재산권의 그다음에 그 밑에 하부 목차는 양쪽 거래 1 특정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암기하셔서 적어야 된다. 양쪽 거래 2 어떤 그 사례의 특정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두 번째 아라비스트 2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는 네 가지 목차는 외워야죠. 당연히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죄성, 법익의 균형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그 입법 목적을 절대 쓰고 그것이 이러한 법률상의 입법 목적이 뭐와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망 질서유지 공공복리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적으셔야 돼요. 다음 수단의 적합성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법률에서 쓰고 있는 이 수단이 그 입법 목적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느냐. 기여해요, 보통. 침해 죄성은 다른 이 법률 조항에, 이 해당 법률 조항에 어떠한 조치, 어떠한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덜 제한적인 수단을 쓰고 있다. 아니면 기본권을 덜 제한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있다. 여기 위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위반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익의 균형성도 여기서 위반이면 침해 죄성도 위반됐다 그러면 법익의 균형성 위반, 침해 죄성은 인정된다 그러면 법익의 균형성 인정된다. 이렇게. 법익의 균형성은 공익과 어떻게 됩니까? 사익을 비교 형량에서 뭐가 커야 됩니까? 공익이 크거나 같으면 법익의 균형성을 유지하는 거고 충족하는 거고 아니다. 사익의 불이익이 더 크다. 그러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비례성 원칙을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목차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목차를 제대로 이런 형식으로 약간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헌법의 이 사례형 기록형 쓰는 방식은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답안지에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